전세자금 마련이나 내 집 마련 자금을 위해서 처음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런데 주거래은행이 대출이 제일 잘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일단 뭐 금리 면에서 따진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. 아니 어떻게 은행마다 금리가 다를 수 있어? 고지서 같이 똑같아야지!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은행은 공공기관 아니고요. 영업을 하는 이제 사기업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을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. 이제 대출 실적이 부족하거나 해서 자 이번 달부터 금리 낮춥니다 하면 확 빨아들이는 거예요. 대출을 다 그 은행 가요.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, 내가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하필이면 그때 영업하기 싫어가지고 금리를 확 올렸어요. 근데 주거래 은행밖에 안 가봐서 이 금리인가 보다, 뭐 아유 대출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네 막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알아보는 게 제일 좋고요. 그리고 정부 상품 같은 경우는 은행마다 금리가 같습니다. 정부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신 팔아주고 있는 거예요.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이냐, 그거에 따라서 조금 은행 선택을 달리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순서는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뭐 무주택자이신 거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정부 상품 먼저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. 그리고 나는 생애 최초지만 뭐 두 분이 소득도 좋고 그래서 처음부터 뭐 좀 좋은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.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일만 하다 보니까 나이는 많은데 집을 못 샀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처음부터 좀 대출 많이 80%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지금 은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% 이내 최대 6억이거든요. 그래서 뭐 전세가 끼어 있어도 대출이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. 그거 약간 이제 좀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긴 한데,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생애 최초가 있고, 아니면 그냥 정부 상품으로 생애 최초가 있으니까 뭐 다양하게 알아보시면 좋고요. 이렇게 말씀하세요. 은행 상품인데 생애 최초예요.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은행 상품은 생애 최초라고 해서 금리가 싸지 않아요. 한도가 뭐 조금 더 많이 나온다거나 뭐 그럴 뿐인 거지, 그나마 뭐 정부 상품 같은 경우에 혜택이 있으니까 일단 내가 어떤 상품이 잘 맞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그 하나은행이나 뭐 신한은행이어도 지점마다 다르잖아요. 금리가. 그쵸? 이게 뭐 사실은 이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,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뭐 부수거래라고 하죠.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주는데 우리 지점은 대출이 너무 많아서 뭐 우대금리를 다 적용 안 해줄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원래는 뭐 우대금리 1.0까지 해줄 수도 있는데 지점의 실적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대금리 1.0까지 해줄 수도 있지만 저희 지점은 0.7만 하려고요. 뭐 그거를 소비자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이게 지점마다 차이가 있나?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같은 은행이면 금리는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또 은행마다 이런 경우 금리가 싸고 저런 경우 금리가 싸고, 뭐 현재 또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다니면 금리가 싼다거나 공무원이면 금리가 싸다거나 뭐 은행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뭐 당연히 비슷비슷한데,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점마다 금리가 다를 수도 있고요. 한도도 많이 다를 수 있어요. 이런 자산 금액대별로 받으면 좋을 그런 유리한 대출들이 있을까요? 일단 뭐 자산이 거의 없는 분들은 제일 저렴한 금리가 뭐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디딤돌이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심사를 하지 않아요. 보금자리로는.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산이 많은 분들이 뭐 연체를 안 할 확률이 제일 좋잖아요. 우리 이렇게 대출을 할 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. 나 대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막 예를 들면 또 보험사에서 대출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막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제가 뭐가 큰일인데요? 라고 물어봐요.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큰일이에요?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큰일이에요? 빌려주는 사람. 그렇죠. 네. 은행도 마찬가지예요. 은행도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줄 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? 돈을 떼먹으면 어떡하지?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. 물론 뭐 이상한 데 가서 받으면 안 되지. 하지만 뭐 보험사는 은행에 준할 정도로 상품이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선택의 폭을 조금 넓게 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생애 최초로 대출하시는 분들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꼭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. 제가
컴퓨터를 잘 모르잖아요. IT 세대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막 하다 보면 내가 1시간을 막 끙끙끙끙 거려서 겨우 하나 찾아냈는데 누가 와서 알려주면 1초면 끝나. 근데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변에 인적 인프라도 자신의 재산이에요. 생애 첫 대출 관련해가지고 대표님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? 가장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대출이 나올까요?예요. 근데 대출이 나오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. 뭐냐면 LTV라고 해서 그 집값 대비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. 그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. 뭐 생애 최초 80% 이내 6억이기 때문에 그거 계산하는 거 뭐 못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DSR이거든요. DSR 40%, 이금융권 DSR 50% 충족해 주셔야 돼요. 근데 그거는 우리가 DSR 계산기라는 앱이 있어요. 그래서 앱에다가 그냥 순서대로 넣으시면 되거든요. 소득 얼마, 내가 받고자 하는 대출, 뭐 6억이면 6억, 5억, 4억, 뭐 1억,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넣으면 밑에 DSR 40% 이렇게 딱 나와요. 그래서 40% 이내에 들어와야 돼. 대출 안 되면 뭐 큰일 나요. 뭐 대출 안 되면 뭐 확답 주시는 거죠.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은행 직원 누구도 대출 나오니까 집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DSR 계산도 해보고 이게 정말 대출이 되는구나. 모든 자료 다 가져가서 뭐 한번 뭐 시뮬레이션 해본다거나 하는 것까진 괜찮지만 꼭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보통 거래은행, 내가 거래하지 않는 은행은 내 자료가 없거든요. 그래서 거래은행은 본인의 뭐 신용대출이라도 뭐 하고 있는 그런 은행에 가면 본인 자료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조금 부탁을 해보거나 해서 한번 돌려보고 그 대신 자료는 다 가져가셔야죠. 소득자료 다 준비해서 DSR 계산을 해달라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 뭐 비슷한 거예요. 가서 이제 막 물어보고 싶잖아. 나 집 안 살 건데 그냥 물어보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.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장 막 정신을 집중할 때가 이 계약서 쓰실 때예요. 근데 그때 가서 저 집 좀요 뭐 그러면 안 되고요. 아무도 없어. 만약에 손님 아무도 없고 이럴 때 가면 얼마든지 상대 잘 해주시거든요. 똑같은 이치야. 우리가 은행 너무 바쁜 시간에 막 아침에 은행 직원들 기표해요. 그게 뭐냐면 대출 실행을 해야 돼. 그때 가서 막 해주세요 이러면 해줄까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월말 바빠. 그런 좀 한산한, 이렇게 매장이 좀, 객장이, 한산한 그 시점에 가서 하시면 조금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? 네. 아까 DSR 40에서 뭐 50 이런 얘기 하셨는데, 이제 처음 대출 받는 분들은 DSR이 뭔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DSR을 제가 정말 쉽게 항상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, 내가 받는 소득의 40% 이상을 은행에 갖다 주지 마라. 근데 그 DSR은 나의 과거에 내가 받은 대출을 다 포함을 해서 그러려면 내 소득의 40%를 안 넘으려면 뭐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? 일단 소득이 높으면 대출이 많이 나오겠죠. 네, 소득이 적은 것보다 DSR 충족하려면 소득이 많아야 돼. 그럼 소득을 늘리기가 쉽나요? 쉽지 않아요. 그러면 두 번째, 그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을 줄이는 거예요. 은행에다가 갖다 주는 돈을 적게 하려면 금리가 쌓야겠죠. 그러면 은행에다가 돈을 덜 줘도 되잖아요. 그래서 금리가 쌀수록 DSR은 유리하고요. 또 만기가 길면 쪼개서 낼 거잖아요. 그러면 또 유리해요. 그래서 DSR은 무조건 만기 길게, 금리 싸게, 소득 높게 뭐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맞고요. DSR이 어려운 분들, 특히 생초이신 분들은 사실 디딤돌 보금자리로는 DSR 안 봐요. 그 상품 보시는 분들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또 생애 최초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청약을 노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근데 청약에서 중도금 대출 DSR 안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서요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말씀을 드려요.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 DSR 안 봐. 그런데 그렇다고 또 만약 저 옛날에요 파산했었거든요. 뭐 이러시는데 근데 그러시면 뭐 저 회생해서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은행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당행에 피해를 입힌 그런 분들은 잔존채권이라고 해서 내가 못 갚은 돈이 거기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. 그 은행 가면 안 해줘.
네, 그러니까 네, 그런 거 조금 잘 확인해서 예전에 저 그런 분 봤거든요. 그때 벤처붐이 좀 있을 네. 때여서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. 그래서 전 은행에다가 다 피해를 입힌 거야. 근데 딱 하나 은행에 피해를 안 입혔대. 그래서 그 은행밖에 대출이 안 돼. 앞으로 평생? 그쵸. 그렇게 내가 혹시라도 그런 분들 안 되고요.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신용 나쁘면 안 됩니다. 네, 신용 점수 관리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서 DSR을 보는 대출인지 DSR을 보지 않는 대출인지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. 사실 아까 신용 등급 얘기하셨는데 첫 대출이면은 내가 그동안 신용 관리를 안 해서 알고 보니 내가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? 이 신용 점수가요,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뭐 연체도 안 했는데요. 그랬더니 이게 왜냐면 신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친구하고의 거래가 첫 거래면 이게 신용이 있나요? 없잖아. 제가 한 번도 내가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. 근데 내가 친구한테 5만 원을 꺼줬는데 그 친구가 약속한 날짜보다 더 빨리 나한테 5만 원을 갚았어. 그럼 그 다음에 5만 원 꺼달라 그러면 꺼주죠. 근데 내가 친구한테 5만 원 갚았는데 얘가 안 갚아. 그럼 신용이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나한테 그러고 또 5만 원 또 빌려달래. 그러면 안 빌려주잖아.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신용이라는 거는 이제 자꾸 오고 가는 그런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내가 했고 결제 잘하고 이렇게 신용이 쌓여야 되는데 사회초년생들은 그런 기간이 짧은 거나 없어요.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작 전부터가 이제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카드 안 써요. 막 이러시는데 뭐 체크카드라도 잘 쓰시면 그러면 신용이 좀 올라가요. 그래서 잘 빌리고 잘 갚고 그렇게 하셔야지. 난 현금만 쓸 거예요. 별로 도움 안 됩니다. 우리가 보통 신용 점수가 예전에 이제 등급으로 해서 1등급, 2등급 막 이랬잖아요. 근데 지금 점수로 바뀌었어요. 근데 예전에 무등급인 분 계셨어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이거 처음 봤어요. 무등급도 있어요? 뭐냐면 거래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. 현금으로만 생활하셨던 분? 그렇죠. 네, 그러면 이게 책정이 안 돼요. 그렇다고 뭐 점수가 나쁜 건 아니니까. 그래서 무등급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러지 마시고 잘 빌리고 잘 갚고 그렇게 해서 신용점수 관리하시면 좋고요. 예를 들면 연체하시면 진짜 안 좋거든요. 내가 신용점수가 너무 나빠. 그런 분들은 연체 빨리 상환하세요. 빨리. 무조건 연체는 상환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야 돼. 바로 또 이게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.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큰 대출을 앞두고 뭔가 액션을 하지 마라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전세자금 대출 5억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있었어요. 근데 굉장히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. 신용점수 굉장히 좋아야지 나올 수 있는. 이분이 저희가 이제 대출 신청을 받을 때는 신용점수가 좋아서 5억이 나올 분이었어요. 근데 갑자기 점수가 뚝 떨어진 거예요. 왜 떨어졌지? 무슨 일 하셨어요? 물어봤더니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.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살짝 떨어져. 그랬다가 잘 갚고 그러면 다시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큰 대출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렇게 갑자기 신용대출 막 받았고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이거 빨리 상환하시라고. 신용대출 상환하고 그리고 나서 점수 올라간 다음에 전세대출 받으셨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살짝 떨어진다. 이거는 감안하시고요. 어떤 분 이런 분 계셨어요. 진짜 운이 없는 분이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거죠. 그렇게 연루가 되다 보면 내 통장이 이게 사용할 수 없는 통장이 돼버려요. 네. 그러면 돈이 안 빠져나가. 그래가지고 공과금이 계속 연체가 되신 거예요. 그래서 신용점수가 떨어지신 분도 계셨어요. 그러니까 공과금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? 공과금도 오랫동안 안 내거나 하면 연관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또 은행 대출 이자 안 빠져나가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타격이 크죠. 예전에 또 한 분은 신용점수가 굉장히 나빴어요.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아주 소액을 오랫동안 연체를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은행에서 연락이 왔을 텐데 했더니 안 왔다. 핸드폰 번호 바뀌셨던 거죠. 네,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내가 모르는 연체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 뭐 핸드폰 요금을 연체한다고 이런 거 다 안 좋아요. 이것도 습관적으로 연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용점수에서는 연체가 제일 안 좋다. 그리고 신용거래를 잘해서 점수를 잘 확보를 해야 나중에 중도금 대출 이런 거에 문제가 없다. 네. 그럼 당장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낮아요. 신용 등급이. 그럴 때 이제 제안해 주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? 없어요. 못 받아요.
안 돼요. 신용점수는 그렇게 뭐 순식간에 올라가거나 할 수 없어요. 얼마만큼 걸려요? 올라가는 그건 몰라요. 왜냐면 이게 전산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뭐 한 달 있다, 두 달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. 가끔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. 예를 들면 다중채무자 해가지고, 다중채무는 이제 여러 군데서 대출을 받은 분을 뜻하거든요. 그런 경우는 빨리 다중채무인 거 다 상환하시고 기록을 삭제를 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, 그런 게 아니고 뭐 연체가 장기간이다 이런 건 급하게 올라가지 않아요.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우는 그냥 차주 변경하세요 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. 뭐 남편이 받아야 될 걸 너무 안 좋으니까 부인이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차주를 변경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마지막으로 레오님께서 대출이 좀 막막하신 분들한테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문제고요. 근데 또 너무 무서워하시는 것도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평생을 부동산을 안 할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게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대신 저는 풀대출, 뭐 내 능력을 벗어난 대출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만약에 한 달 월급 200인데 한 달 이자로 뭐 180이 나가야 돼 이러면 그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일단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니까,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내도 얼마든지 생활이 하겠다, 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이자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. 그건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원리금 계산기 해서 나오니까, 그럼 내가 뭐 한 달에 내가 이자를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, 뭐 이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내가 앞으로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. 그런 식으로 잘 대출 받고 또 잘 돌려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. 내가 3억을 빌렸는데 40년 동안 갚아야 돼?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무서워 하시거든요. 근데 그냥 잘 살다가, 이게 약간 렌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? 내가 이사 갈 때 더 뭐 좋은 집으로 갈 때 팔면서 그 대출이 상환이 돼요. 그쵸. 다음 매수인이,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나의 대출은 다음 매수인이 갚는다.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이자 원금 상환하는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. 그래서 잘 빌리고 잘 상환하고,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. 평생 공부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꼭 수익 창출하시고 좋은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